네, 안녕하세요. 역사 크리에이터 겸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앞에 한 글자 혹은 두 가지의 성을 쓰고 그 다음 한 글자 또 두 글자 정도의 이름을 쓰는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토착 방식의 이름 짓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넘어온 한자식 이름 짓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국시대 초기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막 엄청나게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고유명사를 쓸 때는 고대 순우리말을 썼습니다. 즉 그 뜻은 성씨를 쓰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몽, 온조, 김수로, 김할지 뭐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한자식이 아니라 고대 순우리말이에요. 여담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고구려로 가가지고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잖아 했을 때 고구려인들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주몽은 한자로 표현을 한 거고 고대 순우리말을 표현할 우리 글자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글자인 한자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성씨가 없었습니다. 고대 우리 순우리말 한국식 이름 짓기에서는 성씨가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씨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성씨가 아니라 고대 한국에서 성씨는 부족명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3대 임금이었던 유리 이사금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32년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하사하였다. 양산부의 성은 이씨이고 고허부의 성은 최씨, 대수부의 성은 손씨, 간진부의 성은 정씨, 가리부의 성은 배씨, 명활부의 성은 설씨로 정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야? 그럼 성씨 있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성씨를 하사한 그 대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같은 경우 계류부 고씨, 계류부 해씨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부족 내의 계파를 나타내는 부족명이었지 한 개인의 어떤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성씨를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그 증표로 쓰기 시작했을까요? 삼국시대 이제 중기로 넘어 들어가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원래 부족 연합 국가에서 출발을 했죠. 이 부족 연합 국가에서 점점 더 중앙 집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젠 문서화하고 성문화를 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 행정적인 어떤 그 작업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한자 사용이 훨씬 더 보편화됩니다. 한자식 이름 짓기 방식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성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왕실만 성씨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시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이 고구려의 그 왕실 계보 작업은 고구려의 최전성기였던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처음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고구려 초창기에 그 고구려 왕실의 성씨가 뭐 고씨냐 해씨냐 이걸 두고 논쟁이 끊임없이 있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결론을 날 수가 없는 게 이게 애당초 혈연관계가 아니었던 성씨를 지금의 혈연관계 기준에서 이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백제의 경우도 백제 왕실의 부여씨인데 처음으로 부여씨라는 성을 쓰기 시작한 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13대 왕 근초고왕 때부터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김씨로 많이 알고 있는데 김씨라는 성을 처음으로 썼던 왕은 역시나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진흥왕부터가 이제 성씨를 쓰기 시작했으니 이 앞에 있는 우리 선대 왕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성대 왕들도 내가 방금 정한 성씨 갖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후대 성씨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삼국시대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헷갈리거나 이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 어쨌든 그 성씨는 왕실만 썼던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중앙 집권화가 되면 왕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친자라는 확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존에는
부족명을 나타내던 성씨가 이제는 혈연 관계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골 귀족이라고 하죠. 왕족 출신의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김씨라는 성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그 태종무열학 김춘추 때부터 적극적으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도입을 하고 통일신라가 되면은 더더욱 그 당나라의 율령 중앙관제를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한자의 사용이 보편화가 되고 그동안 고대 순우리말을 썼던 고유 명사들 대부분을 한역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씨가 조금씩 더 쓰이기 시작하고 일부 귀족층들 사이에서 성씨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성씨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고려시대예요. 태조 왕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시조이고 또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이죠. 그때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그 개국 공신들에게 태조 왕건은 사성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사성이 무엇이냐면은 성을 하사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원래는 성이 없었던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능산이에요. 그럼 성은 능씨인가? 아니요, 이 사람은 성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신이다 보니까 태조 왕건이 순겸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신씨라는 성을 하사해 주었던 거죠. 고려 왕실의 성씨는 무슨 성씨죠? 왕씨죠. 그럼 왕건의 성은 왕씨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원래 왕건은 성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아버지도 왕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왕이 됐으니 이제는 혈연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성씨를 써야 되겠다 해서 내 이름의 앞글자가 왕이니까 왕씨를 그냥 성씨로 하겠다 해서부터 그냥 성씨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개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각 지방 전국에 있던 호족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태조 왕건의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삼국 통일 이후에 태조 왕건은 그 호족들에게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씨도 하사를 해주면서 또 하사를 해준 게 바로 본관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주이시다 이러면은 전주 지역에 있었던 호족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본관이 그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는 호족들만 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성종 때, 성종은 또 유교식 중앙관제와 체제를 고려에 도입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때 적극적으로 한자식 이름 짓기도 보편화시키면서 사실상 지배층들 대다수는 다 성씨를 쓰기 시작을 했고 점점 서서히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 같은 경우는 성씨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렇게 막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많은 성씨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특정 성씨에 몰리는 현상들이 조금 발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성씨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 거라고 하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을 갖다 먼저 쓰고 이름을 쓰는 이름 방식은 애당초 우리 토착 이름 짓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온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귀하인들도 많기는 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인 귀하인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시점이 여말선초, 고려말, 조선초인데 이때는 중국인만 귀하한 게 아니라 원나라 간섭기라는 시기를 거치게 되죠. 고려 후기 때. 이때 원나라 정부가 고려를 유배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 내에서 본인들이 데리고 있기 좀 껄끄러운 사람들을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들은 고려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때는 몽골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고려 국왕의 왕비는 반드시 몽골인이 되어야 했는데 왕비만 왔겠습니까? 그 옆에 시중드는 시녀들, 하인들, 몽골인들 다 왔겠죠. 그중 일부분은 아예 고려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원나라 간섭기 때 위구르인, 몽골인,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선 초에는 세종대왕 때 여진족 귀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거든요. 이 여진족의 귀하를 받아주면서 그들에게 성씨까지 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화 성씨들이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의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지란이라고. 그 이지란의 본명은 퉁두란이었어요. 여진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으면서 한자식 이름을 만들게 되고 그때 이지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청해 이씨거든요. 그래서 청해 이씨는 사실 그 조상들이 여진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르면은 천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성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 후기예요. 인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엄청나게 동요되기 시작하고요. 또 사회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일단 붕당 정치로 인해서 몰락하는 양반들이 생기고요. 또 양반의 경제력을 능가하는 일반 백성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돈은 많지만 출신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족보를 구매를 하고 족보를 위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신분제가 동요하면 동요할수록 그간의 그 양반 가문들은 오히려 더 반동적으로 본인들의 그 조상들을 신격화하고 본인들의 가문의 족보의 어떤 그 고귀함을 더 강조를 하게 되면서 심지어 뭐 보학이라고 해서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돈 많은 일반 백성들은 더 족보를 위조하게 되는 거고 계속 이러다가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또 양아들을 입적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던 사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족보가 막 꼬여가지고 뭐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족보가 위조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족보가 내려오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이제 1801년에 공노비가 해방이 되고 1894년에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에서 이제 산호비까지 없어지고 신분제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지면서 천민들에게도 성씨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민들 같은 경우는 성씨를 가져본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성씨를 어떻게 해드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성씨로 그냥 해주긴 했는데 대부분은 본인들이 모시던 주인의 성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뭐 천민은 아니었지만 소장농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성씨를 정할 때는 보통 지주들의 성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뜻은 노비들의 수가 많은 가문은 가문일수록 그 성씨가 더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성씨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의 90%는 가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어떻게 기준을 두고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가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이 성씨와 족보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 사회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조선 후기 때 많이 꼬였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명백백히 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족보가 뭐 진짜이니 가짜이니 족보 출처가 어디니 너희 가문은 뭐 위조된 족보라느니 우리 가문은 너희 가문과 다르다느니 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성씨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당초 우리나라 성씨 자체는 혈연 관계로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족보를 따지는 어떤 문화는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절대화되고 보수화되는 과정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의 잔재일 뿐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근대적인 사상과도 맞지가 않잖아요. 물론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런 거를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족보에 연연하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고 내 조상님이 신분이 천하면 어떻고 내 조상님이 뭐 좀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의 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족보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